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바로 프린트는 6페이지, 그 다음에 교과서는 52, 53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바로 일제시대 때 일본의 통치가 바로 1910년대,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가 해방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변화가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죠. 자, 근데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저항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의 저항이 일제의 통치 방식에 따라서 그 저항의 방향성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항의 방향성도 국내와 그 다음에 국외로 나뉘어져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거든요. 바로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910년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1910년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다면 그다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망하기 일부 직전까지 우리나라는 정말 처절하게 일제와 싸웠습니다. 의병전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고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을 했는데요. 문제는 일제가 그걸 전부 다 진압을 했잖아요. 대표적인 사건, 남한 대토벌 사건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를 버리고서 만주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만주 땅으로 이동을 하긴 했는데 거기서 정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정화가 되어야지 일제와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때 당시에 1910년대에는 그다지 일제에게 저항을 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일제에게 저항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이 열심히 펼쳐지게 되었거든요. 그 준비 작업이 가장 활발하게 벌어졌던 곳이 바로 만주 지역에 있었어요. 만주 지역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910년대의 국외의 민족운동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만주 지역의 서간도 지역, 서쪽의 간도 지역에 해당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삼원복 같은 곳이 만들어졌고 그곳이 이제 경학서로 변천되었다가 나중에는 이곳에서 서로군정서라고 하는 군대가 이때 당시에 새롭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바로 글쎄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교육을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군대 교육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군대를 키워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군대를 키울 수 있는 대표적인 군사학교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식학교 같은 것이 만들어졌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신흥강습소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신흥무관학교가 되고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경희대학교의 전신이라고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북간도 지역에서는요 바로 서전서수, 그 다음에 명동학교와 같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단체로서 중광단이라는 단체가 있었었는데 이 단체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나철, 그 다음에 오기호가 만들었었던 오적 암살단 기억날까요? 그죠? 바로 이 나철 오기호 선생이 오적 암살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지만은 을사오적을 제거하는 데는 실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이때 당시에 나철과 오기호 선생은 아예 우리나라의 독립을 신앙의 수준으로까지 올려버려요. 즉 이때 당시에 새로운 종교인 대종교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 신흥 종교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단군이 신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서 바로 그 대종교를 믿고 있었던 많은 집단들이 등장해가지고서 그들이 일제와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열심히 많이 만들게 되었고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북로군정사가 등장하게 되죠. 바로 이 북로군정사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산리 대첩의 주역이었었던 김좌진 장군이 이끌고 있었던 군대입니다. 그 군대의 상당수가 바로 이 대종교를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연해주 지역에 대한광복군 정부가 있었습니다. 즉, 이 대한광복군 정부는 이때 당시에 일제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소련의 영토에 있었던 바로 연해주 지역에 위치했었던 정부였었어요. 자,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미국에 이제 취업 이민을 갔었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즉, 미국의 하와이 제도에
바로 사탕수수 농장이 되게 많이 있었었는데 여기에서 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게 됐었고 일본인 노동자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거 일본 노동자들을 대신해가지고서 하와이로 보낸 경우가 있었었는데요. 그분들이 이때 당시에 하와이에 정착을 하다가 나중에는 미국 쪽으로 건너가가지고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같은 한인촌 같은 곳으로 이제 이분들이 정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망한 다음에 그분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미국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대한인 국민회와 같은 그런 단체를 이때 당시에 만들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는요, 공식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일제에게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일본 무조건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불태워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감히 일본에게 저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저항 정신은 절대로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대한광복회와 같은 그런 단체들이 조직이 됐었는데요. 사실 이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단체도 나중에 일제가 이걸 찾아냈기 때문에 이 단체 이름을 안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는 언급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역사적으로도 밝혀지지 않았던 수많은 단체들이 모든 조직의 형태를 비밀적으로 만든 단체로 이때 당시에 구성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서 일제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준비를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 선생님 한번 설명한 적 있었죠. 1910년대에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바로 나라 잃은 서름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느꼈었다고요. 바로 그러한 10년대에 탄압을 당하게 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일제에게 저항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3.1운동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월 1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쉴까요? 특별하게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실제로는 1919년 3월 1일 날 우리 민족의 모든 계층, 신분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다 들고 일어나서 나라 잃은 서름을 한꺼번에 폭발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항상 시작이 있기 마련이죠. 바로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1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국외입니다. 국외에서는요, 이미 이때는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정말 불행하게도 일제는 이때 당시에 연합군이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제는 승전 국가로서 동아시아 지역에 별로 없었었던 패전 국가들의 식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탈해 가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었었던 전 세계의 선발 제국주의 국가들을 후발 제국주의 국가들, 뒤따라오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도전을 하면서 그 식민지를 뺏으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터졌던 전쟁이 바로 세계 제1차 대전이었기 때문에 이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이 참전하면서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게 됐던 것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식민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바로 이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패전 국가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식민지들, 이런 식민지들을 패전 제국주의 국가들에게서부터 뺏어야지, 그래야지 바로 그들 국가들이 힘을 잃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미국의 그때 당시 대통령이 바로 윌슨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윌슨 대통령이 이른바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게 됩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요, 패전 국가의 식민지 백성들을 말합니다. 패전 국가의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바로 그들에게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미국은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딱 선언한 거예요. 문제는 이것의 파급 효과가 정말 컸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대전을
끝냈었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이런 미국의 말 한마디가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미국의 대통령이 식민지의 백성들이 독립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돕겠다 딱 얘기했으니까 식민지의 백성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지지를 해주겠다고 얘기했었던 그 식민지는 우리나라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 바로 패전 국가의 식민지였기 때문이죠. 일본은 근데 승전 국가였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때문에 희망을 품었긴 했었으나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독립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뭐가 등장이 되냐면 러시아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소비에트 연방, 즉 이른바 소련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소련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전부 다 자본주의 국가들인데 이런 자본주의 국가가 무너져야지 노동자와 농민들,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노동자들의 국가라 볼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당시의 제국주의 국가들 전부 다는 다 자본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레닌은 자신들의 목적이었었던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를 전 세계로 퍼뜨려 나간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위해서 바로 이때 당시에 전 세계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압박을 받고 있는 피압박 민족들이요. 그들이 만약에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소련은 적극적으로 당신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해서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1차 대전을 종전하는 그 종전 회의가 바로 파리 강화회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로 상하이 지역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립을 희망하는 그런 청년들이 모여가지고서 신한청년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신한청년단이라고 하는 단체에선 파리 강화회의에다가 자기네들의 자체적인 대표를 파견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천재 중에 한 명이라 불릴 수 있었던 바로 김규식 선생, 나중에 이제 김구 선생님의 대표적인 단짝에 해당되는 분이셨죠. 바로 이분을 이때 당시에 파리 강화회의에 신한청년단의 대표로 파견을 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만주 지역에서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이고야 우리나라가 드디어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네 라고 하면서 일제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주장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이른바 독립선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정부를 선언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바로 독립하기 위한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하는 순간 전 세계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지지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선언하면서 이때 당시에 정부를 꾸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일본에서 대대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 안에서는요 대학교가 없었어요. 고등학교도 사실상 손에 꼽을 정도로 되게 적은 수에 해당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은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선 안에서 돈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 일본에 있는 대학교로 자신들의 자식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하지만 친일파였던 사람들도 있고 친일파가 아닌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유학생들끼리 같이 뭉친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윌슨 대통령의 바로 민족 자결주의가 선포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레닌의 민족 자결주의도 같이 선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야말로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2월 8일 날 바로 독립선언서를 스스로 만들고 이것을 제창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서 충분히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국외 상황이고요. 국내 상황은 어땠을까요? 자, 국내 상황은 첫 번째,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었죠. 바로 무단 통치 시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라에 이룬 서름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았다고요. 자, 그랬기 때문에 무단 통치에 대한 울분이 계속해서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제마저도 감히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반일 세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고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고종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설에 의하면 당시에 일본은 이 고종 황제를 독살했다고 합니다. 즉 고종 황제가 아침에 항상 잘 드시는 음료수에다가 독약을 넣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고종이 갑자기 식혜인가 아니면 수정과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걸 한 잔 드셨는데 그걸 딱 드신 다음에 갑자기 얼굴이 파래지시더니 내가 도대체 먹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딱 얘기하고 피를 토하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파다하게 퍼져지게 된 거예요. 그것은 곧 일제가 고종을 죽인 것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이 감정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전통 중에 하나가 왕이 돌아가시면 지방에 있는 나름대로 세력가에 해당되는 사람들 혹은 양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왕이 돌아가셨을 때 그 돌아가신 상여를 직접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눈물을 흘려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전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때문에 고종이 돌아가시게 되자 우리나라 전국 방방곳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게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계의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나가게 됐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나라에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불교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말 시기 때에 오히려 천주교보다도 더 많은 세력을 갖고 있었던 세력, 바로 기독교 계통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뭔지 아세요? 바로 기억날까요? 1894년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사건, 바로 동학 농민 운동이 있었죠. 바로 그 동학을 3대 교주였었던 손병희 선생이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바로 현대식의 종교의 형태 이것을 탈바꿈했으니 이게 바로 천도교라고 해요. 바로 근데 이 천도교와 불교와 기독교 계열 쪽에 해당되는 민족 지도자들과 그 외에도 각종 자칭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었던 대표적인 지식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서 들고 일어나자 라고 딱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대표들만 모여가지고서 이런 우리나라를 독립시켜달라고 하는 선언을 해봤자 국민들이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말짱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래도 우리나라 안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나마 똑똑한 사람들이었었는데요. 이 똑똑한 사람들에 해당됐었던 초등학교, 즉 소학교와 그 다음에 직업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학교를 나왔었던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민족의식이 굉장히 많이 높았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이 만세운동을 주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바로 이 학생들이 거기에 같이 가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되었었던 바로 만세운동 날짜가 바로 사실은 3월 1일이 아니에요. 바로 3월 3일이었었어요. 왜? 고종의 국장일이 고종의 바로 장례식 날짜가 3월 3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민족대표 33인과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나름대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전단지도 만들고 만세운동 어떻게 하자고 막 조직 같은 것을 막 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곳이 그만 일제에 걸려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민족대표 33인을 비롯해서 학생들은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이 운동 순식간에 망해버리겠다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민족 대표들과 학생들은 거산 날짜를 이틀 더 앞당기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바로 3.1운동이었습니다. 자, 3.1운동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드디어 3월 1일 날이 됩니다. 사실 민족 대표 33인들은 서울에 현재도 있는 탑골공원에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이 민족 대표 33인 성명으로 해가지고서 바로 독립선언서를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곰곰이 생각했는데 민족대표 33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운동이 만약에 폭력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많은 제국주의 국가들을 다 포함한 문명 국가들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바로 우리 민족은 테러 국가고 그 다음에 폭력을 사용하는 국가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입장에 대해서 동조를 별로 안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만약에 바로
탁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딱 읽었다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 엄청나게 흥분했던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 같이 무장투쟁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이 운동이 너무나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명목하에 당시에 끄트머리 가서 이 학생들한테도 얘기하지도 않고 탁골공원 근처에 있었던 한 요리집이죠. 요리집에 있었던 태화관이라고 하는 요리집을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3대 천재 중에 한 명이 불렸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친일파로 전락하는 바로 이광수 선생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또 다른 천재 중에 한 명이 불렸었던 육당 최남선 선생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3인 독립선언문에 글을 쓰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의 의견을 첨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3.1 독립선언문을 그 당시에 실제로 만들게 됩니다. 뭐 오둥은 자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운동은 진행이 되게 됩니다. 태화관에서 33인이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여요. 그리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바로 이 독립선언문을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분이 번쩍 일어나가지고서 바로 독립선언문을 읽습니다. 그리고서 다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한 분이 전화기가 있는 쪽으로 갔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전화기를 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뭐라고 신고했냐면 우리 민족대표 33인은 좀 전에 바로 독립선언문을 읽었으니 일본의 경찰들은 당장 와가지고 우리 잡아가시오. 뭡니까 이거? 여러분들. 근데요 여기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하나 벌어져요. 학생들이 이미 탁골공원에 다 모였던 거예요. 모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암만 기다려도 이 민족대표 33인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이걸 알고 싶어가지고서 학생들이 사방팔방을 막 그냥 찾아다니면서 민족대표 33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태화관이라고 하는 요리집에 이분들이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중에 학생 한 명이 달려가가지고서 태화관에 있는 민족대표 33인에게 왜 이쪽으로 안 오십니까? 빨리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들은 우리는 폭력을 사용한 시위는 절대로 찬성하지 않소 라고 얘기하면서 끝끝내 이 탁골공원을 가는 것을 거절해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학생이 어떡하지 하다가 그렇다고 하면 당신들께서 만드신 이 선언문이라도 하나 주세요 라고 얘기해가지고서 이것을 참 안타깝게 여겼던 한 대표 중에 한 분이 이분에게 바로 이 선언문을 직접 줬습니다. 줘가지고서 이 학생이 바로 탁골공원으로 달려갔고요. 이 탁골공원에 딱 도착한 그 순간 바로 이 학생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앞에서 바로 독립선언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문을 딱 읽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전율에 올라갔습니다. 마음속엔 이미 일제에 대한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다만 민족대표 33인이 요구했던 것은 비폭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문명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이 3.1운동은 이 탑골공원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이것은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만세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기 시작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문제는 지나가던 친일파가 마침 시장에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물건 사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근처에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잔뜩 몰려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잘못하면 나도 맞아 죽겠다 싶어가지고서 이 친일파들도 같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자, 거기다가 이때 당시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친일파 세력이 있었죠. 이완용과 같은 사람들은 당시에 일제의 나름대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귀족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일제에게 바로 이렇게 백성들이 독립을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독립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건의를 했다가 이제 일제에게 욕먹고서 귀족 자리에서 쫓겨나는 사태도 막 벌어지기도 하는 등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대혼란에 빠졌었습니다. 문제는 처음에 일제는 무단 통치 시기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밟아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만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경찰들이 말을 타가지고서 한쪽 막 몰면서 그러면서 이 당시에 계속해서 말 안 듣는 해산 명령을 거부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서 가뒀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잡아서 가뒀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만세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또 가뒀더니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만세 부르고 그래서 계속 가둬둔 거예요.
하다 듣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감옥이 말 그대로 너무 빽빽한 거예요. 만세 운동 벌였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근데 그렇게 모든 감옥들이 다 빽빽하게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계속해서 만세 운동 벌이는 거예요. 일제가 거기에 대해서 도무지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었던 이때 당시 일제는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안 듣는다는 의미에서 몇몇 지역에서는 무력 충돌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사람들 막 가가지고 죽이기도 했었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비폭력을 주장하면서 만세 운동을 열심히 벌이고 있는데, 일본 놈들은 총칼을 들고 와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쏴 죽이거나 총알 아까우니까 칼로 찔러 죽여요.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바보같이 앉아서 죽어야 됩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그래가지고서 이것이 농촌으로 확산되었을 때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 같은 데서는요, 바로 헌병 같은 사람들을 이때 당시에 잡아가지고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만세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일본의 경찰들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도망 다니는 경우도 있었고요. 몇몇 지역에서는 일본 경찰이 아닌가 군인들이 죽는 경우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제는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런 엄청난 저항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다시 한번 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했었던 남한 대토벌 작전처럼 만세 운동을 벌였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었던 동네 같은 데 있죠. 이런 동네를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는 이른바 상광작전처럼 모든 저항하는 지역들을 밟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실제로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아요. 먼저 무력으로 만세 시위를 탄압하게 되었으니 대표적으로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감옥에 가두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거기다 플러스 이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만세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고문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사람들의 손가락 있죠. 손가락을 딱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핀셋 같은 거 들어가지고 손가락에 있는 손톱 하나하나를 빼거나, 아니면은 손톱이 있으면 손톱 사이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으면서 그 다음에 바로 그 사람들의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고문해가지고서 시위의 주도자를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주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된 말을 안 해요. 시위 주도자를 이제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되니까 이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화성 제암리 지역에 있는 제암리 마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지금 이제 거기가 제암리 교회가 사실상 이제 거기 지역을 운영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는데요. 일본은 이때 당시에 시위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을 차례차례 찾아가가지고서 그 지역에 있었던 바로 마을 같은 곳을 하나하나 골라가지고서 초토화시키는 작전을 열심히 펼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제암리 지역에서는요, 바로 시위에 참여했다고 생각되었었던 어떤 유력자의 집안에 가가지고서 사람들을 갓난쟁이에게 한 명이라도 다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아기를 뺏어 가가지고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어떤 한 여성은 그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가지고서 일본의 경찰에게 대항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일본 경찰은 그 어머니의 목을 그대로 쳐버립니다. 쳐버렸는데 그때 당시 증언에 의하면 그 모습을 봤을 때 사람이 목이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의 몸이 펄쩍펄쩍 뛰더라 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화성 제암리에 왔을 때는요, 이때 당시에 일본인들은 제암리 지역에 있었던 마을 사람들이 바로 이 시위에 참가했었다는 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가지고서 어떻게 했었냐면 화성 제암리에 있는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요. 천주교인과 그 다음에 기독교인 같은 사람들이 여기 포함되는데, 그 사람들을 시위에 참여를 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전부 다 제암리 교회에다 몰아넣은 다음에 거기다 불 질러버립니다. 여러분들, 자, 불 질러버리고 바깥쪽에서 문을 잠궈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바깥쪽으로 뛰쳐나올 수가 없잖아요.
때마침 어떤 여성이 바로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불을 지르니까 이 아이라도 살리려고 창문을 깨고서 바깥쪽으로 아이를 던졌는데, 일본인들은 가가지고서 바로 그 아이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바로 탄압을 했었죠.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이거 아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안에 외국에 신문 기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심각하게 무력으로 탄압하고 진압하고 죽이고 없애버리는 장면을 하나하나 다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그리고서 일제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몰래 이 사진을 갖고서 외국으로 나갔고요. 외국으로 나가는 그 순간 해외에 있는 굉장히 많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백성들마저도 이것을 보는 순간 일제 야만성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이 순간 일제에 대한 야만성에 대한 비난이 폭주하게 되었고, 일본인들은 이때 당시에 국제 여론의 악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당황함을 금치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것의 결과 이 3.1운동은 어떤 의의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립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렸어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합병을 했을 때 일제가 전 세계에 홍보했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게 조선을 맡아달라고 요구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제대로 홍보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은 혹시 기억나는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신분제도가 사라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가보개혁이었었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관습적으로는 계속해서 양반, 상인, 천민 이런 것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3.1운동에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양반, 상민, 왕족, 천민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심지어는 기생들조차도 다 같이 나가가지고서 하나의 마음이 돼가지고서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싶다고 하는 소원을 만세계에 전파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사실상 신분제도는 없어지게 되고,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근대적 의미에서 민족으로서 한 단계 성장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것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역사상 가장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참여했었던 그 사람들의 숫자 거의 한 200만이었던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참여했었던 것은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전체 인구수가 약 1000만 정도 됐었으니까 전체 인구수의 5분의 1 정도가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 역사상 도대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것만큼 우리나라가 그만큼 독립을 간절히 염원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이때 당시에 민족운동의 주체가 학생, 노동자, 농민까지 확대됩니다. 옛날에는 이름 있는 명망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보통 독립운동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는 바로 이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똑똑한 사람, 명망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학생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노동자, 농민들, 너나 가릴 것 없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일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부 다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패닉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제 통치 방식이 이것에 변합니다.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다시피 일제는 무당 통치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조선은 우리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많이 문화적으로 성장했으니까 이제는 문화인으로 통치를 해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거 얘기해봐 라는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살짝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바로 그렇게 살짝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만큼 우리나라의 3.1운동이 엄청나게 저항을 했기 때문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각 지역에서 여러 군데에서 바로 독립운동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하지만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로 뭉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가가지고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립을 원하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애당초에 아예 그냥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나중에 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다음 시간에 되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딱 두 가지 차이예요. 바로 3월 1일이잖아요. 근데 5월 4일 때에 일제는 바로 산둥 지역에 있었던 독일인의 이권을 중국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중국의 정부가 너무 허약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중국의 정부는 청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중화민국이었었는데 중화민국의 정부가 바로 이때 당시에 일본의 정부의 요구사항에 밀려가지고서 그 요구사항을 이때 당시에 들어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중국의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동방 지역에 있는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는 나라가 이미 망하고 백성들도 일제에 이제 먹힌 지 한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정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다. 그런데 우리 중국민들은 바로 눈 뜨고서 이렇게 일본에게 먹힌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라고 다같이 들고 일어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뭐 일설이긴 하지만 인도 지역에 간디가 주장했었던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 실제로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하죠. 바로 이렇게 3.1운동의 의의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 이런 3.1운동의 영향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대표적으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6페이지 먼저 1번 3.1운동이 일어나다. 반가로 1번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고 비밀결사를 조직하다. 동그라미 1번 1910년대 국내외 민족운동. 자, 첫 번째 국외 민족운동에서는 서간도의 삼원보 빈칸에 적혔습니다. 삼원보에서 동그라미 1번 경학사 이후 서로 군정사가 됩니다. 거기까지 빗줄. 자, 동그라미 2번 자 신흥강습소 향후에는 빈칸에 적혔습니다. 신흥무관학교. 그 다음에 북간도 박스칩니다. 북간도에서는요 바로 서전서숙, 그 다음에 명동학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는 중광단, 이게 나중에 이후 북로 군정사가 됩니다. 그리고 연해주 지역에서는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한인촌에서 자 빈칸에 적혔습니다. 대한광복군 정부.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미국 빈칸에 적혔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인 국민의 밑줄. 이 국외의 민족운동 자체다 별표 반개만 쳐주세요. 그 다음에 국내의 민족운동에서는요, 대한광복회, 박상진 등이 비밀결사단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다지 그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별로 그렇게 많이 활동을 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 개의 단체를 만들었던 것이죠. 자, 2번 독립의 의지가 무르익다 해서 4번 3.1운동이 나라 안팎에 영향을 끼치다 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별표 2개, 3.1운동의 배경에서는요, 국외에서는 동그라미 1번, 파리 강화에 의해서 빈칸이 적혔습니다. 민족 자결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이때 당시에 등장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지 않지만 소련의 레닌도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했다고도 했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신한청년당이 파리 강화에 의해서 김규식 선생을 파견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만주에서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하죠. 동그라미 4번 일본 유학생들이 빈칸을 읽겠습니다. 이 가운데 점 8 독립선언 28 독립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국내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일제의 무단 통치에 따른 반일 감정이 고조가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빈칸을 읽겠습니다. 고종의 국장일에 맞춘 종교계,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의 만세운동이 준비가 됐었습니다. 자, 전개 별표 2개 칠까요? 동그라미 1번 손병희 선생, 천도교 쪽에, 그 다음에 빈칸을 읽겠습니다. 한용운, 자, 불교 쪽의 대표적인 인물이시죠. 바로 이승훈, 기독교 계열 쪽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민족대표 33인과 그 다음에 학생들 따로 밑줄칩니다. 이분들이 연합해서 이때 당시에 3.1운동을 준비했고요. 동그라미 2번 3월 1일에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초창기에는
비폭력주의였습니다. 하지만 후기에 가서는 바로 폭력도 일부 동원하게 되었죠. 밑에 나와 있는 도표, 별표 한 개만 적으세요. 맨 마지막에 농촌 확산에서는 시간이 지나며 빈칸에 적혔습니다. 폭력도 동원, 그 다음에 식민통치기관 습격, 그 다음에 해외 확산, 해외에서도 3.1운동의 소식을 듣고서 난리가 납니다. 다 들고 일어나서 한국의 독립을 열심히 주장했었죠. 바로 빈칸에 적혔습니다. 해외 확산 오른쪽에 만주, 그 다음에 연해주, 그 다음에 미국, 그리고 멕시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곳이 여기 포함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일제의 무력 탄압에서는요 별표 1개. 동그라미 1번 자, 일제가 무력으로 만세 시위를 탄압합니다. 동그라미 2번 유관순 등 만세 시위 참여자를 투옥하고 고문했습니다. 동그라미 3번 화성 제암리 마을 학살 등. 그다음에 별표 2개. 의회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민족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림. 동그라미 2번 모든 계층 빈칸에 있겠습니다. 모든 계층이 참여한 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으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족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그라미 3번 민족운동의 주체가 학생, 노동자, 농민에게까지 확대. 동그라미 4번 일제의 식민통치 방식의 변화를 일으키기. 그래서 무단통치에서 화살표하고 빈칸에 적혔습니다. 문화통치, 그리고 여러 갈래의 독립운동을 통합하여. 동그라미 5번 민주공화제의 빈칸에 적혔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동그라미 6번 바로 중국의 오사운동. 동그라미 7번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자, 다음 수업 시간 때는 바로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